만에 단비가 와서 아주 좋았는데 꽃이 떨어져서 또 서운합니다. 요즘 같은 날은 좀 멈춰 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10계명 가운데의 제 9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2번에는 이 제9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 묵상하게 하는데요. 질문 112번을 보니까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답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가지고 계신 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아멘. 먼저 이 9계명에 기록된 말씀에서 우리는 거짓이 무엇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증거는 재판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 그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증명하기 위한 사건의 흔적이죠. 사건은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 더 확실한 것은 목격자죠. 본 사람. 이 목격자는 더 확실한 증거예요. 이런 증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이 증인의 말 한마디, 요즘 같으면 카메라 찍어서 CCTV 영상처럼 정말 그런 영상이 있으면 어떻게 그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증인이에요, 증인. 이 증인 한마디에 누군가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증인 한마디에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평생 죄인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이런 위중한 이런 중대한 기로에서 증인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은요,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확실한 사실만, 철저히 확실한 사실만을 말하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잠언 21장 28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말이 힘이 있다. 거짓 증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패망한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9계명의 기본적인 금지 이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기본적인 이유는 무고한 사람이 다치거나 그것 때문에 손해보거나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계명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1차적인 하나님의 금지입니다. 재판에 섰을 때 네가 잘못 말한 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죄가 뒤집어지고 씌워지고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된 말, 거짓된 행위, 이것보다는요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목적이나 의도에 주목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목적, 거짓말을 하는 의도,
그게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요, 거짓을 무기로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거짓은요,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거짓. 이렇게 거짓 증거 혹은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꾸며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는데 그 후에 증언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실이 아닌데 그 사실을 다른 사실처럼 말을 하는,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 첫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성격이고, 두 번째는 좀 더 이제 이 고차원적인 거짓이 있어요. 거짓도 참 다양하고 할 얘기도 많더라고요. 거짓말 단순히 그게 아니고 이제 좀 이 차원이 높아진 거짓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답해 보니까 왜곡하지 않고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왜곡이라는 거짓의 기술이에요. 왜곡은 사실은 있는데 그 사실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있는데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부분적으로 더하거나 무언가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어떻게 됩니까? 좀 찌그러지죠. 사실이 조금 조각이 나죠. 그게 왜곡입니다. 타인의 한 말에서 그 말의 의미를 다른 의미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배나무 아래에서 갓근도 고쳐 매지 마라. 참외밭에서 신발끈도 매지 마라. 그랬지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빌미를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누군가가 참외밭 주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아저씨 밭에서 길동이가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던데요. 아까 아저씨 참외밭에서 길동이가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던데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네? 사실이에요. 그죠? 참외밭에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거기서 신발끈 맸다는 얘기를 뺐어요. 신발끈을 맸다는 얘기를 빼니까 무슨 의심으로, 합리적인 의심으로 이해될 수 있느냐 하면, 만약에 그날 참외가 없어졌다면 그 친구가 가져갔을 수도 있는 의심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각, 사실에 있는, 사건에 있는 조각을 하나 뺀 거예요. 사실을 말했지만 중요한 내용을 뺨으로 인해서 마치 참외서리를 한 것처럼 의미를 다시 해석하도록, 다르게 이해하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전달자의 의도가 들어간 거예요.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뺀 거예요. 이게 왜곡입니다. 거짓의 고난도의 기술.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뭔가를 하나 더하거나 뺨으로 인해서 사실을 왜곡을 시키고, 나는 거짓말을 안 했지만 거짓 의미로, 거짓 해석으로 이해될 수 있게 만드는 왜곡. 물론 이렇게 말한 사람은요, 억울하다고 할지 몰라요. 아니, 내가 없는 말 했나? 있는 말 했지? 없는 말 했나? 내가 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말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됐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야기했죠. 중요한 내용을 빼고 오해하도록 만들었다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이 중상이라는 말을 사전에 보니까요,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서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
자, 아까 첫 번째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을 다른 사실로 바꾸어 말하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했고, 왜곡은 무엇입니까? 사실에서 뭔가를 부분적으로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 의미를 다르게 하는 것을 왜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상은 뭐냐 하면 그런 사실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말 한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스물스물 사실 이제 익냥 이야기가 나오는, 그저 마음에 있는 것이라고는 미움뿐이라서 없는 얘기도 만들어냅니다. 우리 속담에요, 모순된 속담이 하나 있답니다. 참 모순된 속담.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불을 지핀 겁니다. 마음속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연기를 풀풀 내는 것.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은. 연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서 나눔도 해요. 없었던 일인데, 사실이 아닌 이야기인데도 서로 의논을 해요. 생각을 모아요. 상의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이 수군수군이 참 위험한 건데요, 수군수군은 공동체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매도할 수 있고 이 중상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죠. 수군수군, 중상에 해당하는 것이 수군수군이에요. 은밀하게 끼리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악한 마음을 키웁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통신사가 몇 군데 있지요. K, 한국통신, SK텔레콤, LG텔레콤, 네? LG U+구나.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통신사가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이에요. 뭐라 카더라 통신. 아주 그냥 오래됐어요. 요금도 없어요. 빠르고 신속합니다. 카더라 통신. 대신에 중요한 건 근거가 없어요. 뭐라 카더라, 누가 뭐라 카더라.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전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실제 그런 일은 없었는데 전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돌고 돌면서 내용은 자꾸 추가가 됩니다. 정보는. 이게 여러분 중상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자꾸 부풀려지는 거죠. 네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급한 정죄입니다. 성급한 정죄 혹은 성급한 판단. 여러분, 이게 이 거짓의 종류 중에 하나래요. 성급한 판단. 구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성급히 판단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의사소통 연구 결과를 보면 의사소통에 대해서 연구를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소통하는데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그냥 두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언어적인 요소, 비언어적인 요소. 그런데 보니까 비언어적인 요소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비언어적인 요소가 뭐냐면 목소리 톤, 그리고 표정, 눈짓, 몸짓, 이런 걸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의미를 전달하고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의 굵기, 톤, 높낮이 이런 거를 보고 무슨 뜻인지를 이제 상대방은 이해를 한다.
화났는지 슬픈지 즐거운지 기쁜지 목소리만 들어봐도 아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그렇게 내용은 뭔지는 그렇게 중요한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목소리 톤. 그리고 표정, 눈짓, 몸짓. 그래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말이 가장 큰 소통의 이 수단인 것 같은데요. 이 비언어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93% 차지한답니다. 93%. 그리고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 7%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표정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이 몸짓이라든지 눈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그걸로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것 같지만 표정, 눈짓, 몸짓으로 할 말을 거의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상대방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생기는지를 모릅니다. 문자하는 것보다요. 그래서 문자하는 것보다 전화하는 게 소통 의미 전달이 좀 더 크게 되고 전화하는 것보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 전달이 더 크게 되지요. 메시지보다 전체적인 내 모든 이 표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로 다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소통 7%밖에 안 되는 이 의사소통 이 말 7%밖에 안 되는 말조차도 다 들어보지 않고 자기 혼자 다 이해하고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를 최대한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전후 좌우 내용들을 다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전에 자신의 이해력과 판단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척하면 척으로 이거 그 얘기, 이거 이런 얘기 이러면서 그냥 바로 판단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서로 이야기를 해도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갇혀 있어요. 자기 지금 생각이 갇혀 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게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 이것은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저게 이런 뜻이겠거니라고 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확신하고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해서 단정 지은 것입니다. 자기한테 거짓말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참 어리석어집니다. 빨리 단정을 지으면. 구계명은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상대방에게도 타인에게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스스로한테도 거짓말하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거의 대상이 타인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아직 다 파악한 것이 아니다. 이 대화에서 당신과 나하고의 대화에서 내가 아직 모르는 내용, 내가 깨닫지 못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걸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러이러한 말을 해주지만 나는 이걸 다 이해하지 못했고 다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열어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단정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소통의 겸손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난 다 알아. 당신이 지금 뭔 말 하는지 나 다 알아. 당신이 지금 무슨 뜻인지 무슨 마음인지 이건 내가 다 알아. 이렇게 하고 문을 닫고 단정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을 늘 열어두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책에 본 내용 같은데요. 사이좋은 두 친구가 있었대요. 실제로 자기 수기로 이야기를 했던 두 친구가 있었는데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요즘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서로 같이 의지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필요한 자료도 서로 챙겨주면서 그렇게 둘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근데 드디어 이제 시험 당일이 다가와서 시험을 치고 얼마 있다가 합격자 발표가 났네요. 났는데 자기는 붙고 친구는 떨어졌대요. 둘이 서로 붙었다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먼저 야, 너 붙었어, 나도 붙었지 이러면서 서로 축하하고 좋아할 텐데요. 한 명 떨어지고 나니까 이게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나는 붙고 친구가 떨어지니까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지금 합격을 했잖아요. 합격했는데 그 친구가 떨어진 것을 뻔히 아는데 내가 먼저 전화해서 야, 안 됐다, 야, 뭐 좀 미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붙었고 친구 떨어지고 나니까 자기가 전화를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며칠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자꾸 슬슬 이제 좀 화가 나기 시작을 하더래요. 아니, 아무리 자기가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도 축하한다는 전화는 좀 한 통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발표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는 친구한테 슬슬 지금 좀 화가 나더래요. 사람의 화는요, 눈덩이 같은 거여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커지죠. 그렇게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에이, 안 보고 말지 뭐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났어요. 우연히 이제 친구들하고 모였는데 그때 그 친구가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실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내가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정작 내가 떨어지고 보니까 차마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마음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전화는 할 수 있지만 거짓말해서 내가 당신한테 축하한다고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내가 속상한데.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자기가 오히려 둘 다 떨어졌으면 좀 덜할 텐데 친구 떨어지고 붙고 내가 떨어지고 나니까 낙심도 되고 기운도 좀 빠지고 그래서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때 가서 축하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축하를 해 주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럴 수 있었겠다 하는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합격의 기쁨 때문에 친구의 좌절, 친구의 상실감을 헤아리지 않고 그 마음이 어떨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얘가 지금 나를 무시해? 아니 지금 내가 합격한 게 지금 배 아파? 배 아파서 지금 전화 안 하는 거지? 배 아파서. 야,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마음과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판단한 것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놓고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단정해버리는 것. 이렇게 아직 판단할 수 없는 순간에 참 이때가 기회예요. 판단할 수 없는 순간에 마귀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거 널 우습게 본 거 한 말이야. 너 우습게 보고 한 말이야 그거. 뭐 더 들을 필요도 없어. 더 들을 필요도 없어. 우습게 보고 한 말이야. 김지수사 너 미워하는 거 분명해. 뭘 확인을 해요? 확인은 미워하는 거 맞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악감정도 없는데 그렇게 말했을까 봐? 있다니까. 확실하다니까. 왜 이렇게 우리 속에 자꾸 그런 말을 걸어 온다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내 안에 거짓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파악하기 전에 최대한 다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기 전에 문득문득 불쑥불쑥 올라오는 드는 생각들을 우리는 인지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가능성이 크다고요? 마귀가 지금 나한테 말을 걸어오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게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더욱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은 찌그러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내버려 두면요,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요. 이 좋게 생각할래? 부정적으로 생각할래? 하면 나도 무의식적으로 이 부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의식을 하자는 거죠. 뭘 봐도 뭘 들어도 다 일그러져 보여요. 저거 나 욕하는 거지. 저거 나 잘못 보는 거지. 나 우습게 보는 거지. 나 쉽게 보는 거지. 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는, 그게 사람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그러진 오해와 정죄와 판단을 하며 사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의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가능하다면 시간을 두는 거예요. 조금 시간을 두는 것. 내가 판단하지 않고 좀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근거 없는 말이 돌거나 누군가 성급한 판단으로 내 입장을 좀 난처하게 했을 때, 그때 바로 반응하면서 막 바로 반응을 그렇게 하지 않고 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오해가 좀 풀리기도 하고, 또 예기치 않은 순간에 타인을 통해서 오해가 풀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내가 표현할 때, 내가 반응할 때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돼. 또 경우에 따라서는 눈 감고 덮고 넘어갈 수 있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냥 반응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덮고. 그거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따지고 마음에 담아두면요, 그렇게 그거 다 기억하느냐고 애쓰다 보면 내가 병이 나요. 내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허다한 이 타인의 타인의 이런 실수 또 이런 것들을 그냥 덮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따지지 않고, 때로는 따지고 밝혀야 할 때도 있지만 또 그냥 덮고 잊어버리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둔다. 내가 직접 일일이 다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덮거나 좀 기다리거나 시간을 두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정중하게 물어보면 되네. 확인해 보면 돼요. 확인해 보면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
이때 주의할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있어서 또 뭔가 내가 의문이 나서 좀 더 한번 물어보고 싶을 때에 있어서는 1대1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같이 있는 데서 그 이야기 꺼내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창피를 주는 것이 되거나 또 대답하기 곤란할 수 있어요. 관계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당신하고 나하고만 있을 때 조용히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조용한 시간에 찬찬히 정중하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 비난의 어투나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확인, 그리고 내가 받은 느낌, 자기 느낌과 사실 확인, 그 두 가지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이 네가 그랬잖아 라고 하면 대화가 엉망이 됩니다. 네가가 나오면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래서 뭔가를 확인을 하려고 할 때는 그때 일어났던, 내가 또 들었던 내용 그대로만 그거 확인하고 그때 받았던 자기의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게 무슨 말인지, 또 당신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표현을 쓰고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그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자신의 그렇게 하면요, 상대방이 만약에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실수를 지금 최대한 감추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추어주고 지켜주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훨씬 수월하게 또 서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사실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지간하면 넘어가도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마음이 아파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는 이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끄집어내가지고 애도 아니고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그거 마음에 두고 있었어? 이런 얘기 들을까봐 싫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지. 근데 내가 아프고 오래 앓고 있는 것보다, 아프면서 오래 앓고 있는 것보다 이야기 꺼내서 풀고 확인하고 이게 맞냐 확인해 보는 것,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오늘 그 거짓말을 묵상을 하다가 예전에 언젠가 말씀드렸던 정호승님의 이 거미줄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거미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잎에 거미줄을 쳐도 거미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거미줄에 걸린 아침 이슬이 햇살에 맑게 빛날 때이다. 송이송이 소나기가 매달려 있을 때다. 산잎에 거미줄을 쳐도 거미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진실을 알지만 기다리고 있을 때다. 진실에도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진실은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고 조용히 말하고 있을 때다. 산잎에 거미줄 치랴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어도 그래도 살아만이 있으면 산 사람은 그럭저럭 산다는 거죠. 먹고 산다. 거미줄을 치지 않는다. 그런데 시인은요, 산잎에 거미줄을 쳐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산잎에 거미줄을 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거죠. 죽어도. 거미줄은 죽음의 덫이에요. 거미줄에 걸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 거미줄이라는 게. 또 거미줄은 일단 거기에 걸리게 되면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미줄이 아름다울 때가 있대요. 거미줄이 아름다울 때가 있대요. 거미줄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거미줄에 아침 이슬이 걸리고 햇살에 맑게 빛날 때,
거미줄이 아름다울 때, 송이송이 소나기가 매달려 있을 때, 비가 막 와서 그 거미줄에 이 물방울이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거미줄에 아침 이슬이 맺히고 거기에 아침 햇살이 쫙 비춰오면요, 거미줄은 눈에 잘 띄고 영롱한 예술 작품이 됩니다. 물방울이 아름답게 맺히고 거기에 빛이 비치게 되면, 한여름 소나기가 쏟아져서 거기에 물방울이 맺히면 잘 드러나지 않던 거미줄은 그 물방울 때문에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건 어쩌면 거미줄을 치는 일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미줄을 치는 것. 거짓말은 잘 확인되지가 않죠. 잘 보이지 않아요.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거짓말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무자비해요. 또 은밀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말뿐인 거예요. 그런데 진실은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진실이 아름다울 때는 기다림을 필요로 할 때, 진실은 우리에게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미줄이 쳐져 있지만 좀 더 기다려달라. 왜 그렇습니까? 왜 진실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하는 걸까? 언젠가 아침 이슬이 맺히면, 때가 되어서 비가 와서 거기에 송이송이 물방울이 맺히면 거짓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 늘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여기저기에, 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거짓의 거미줄이 쳐져 있음을 알고 늘 경계하고 의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거짓인 줄 알게 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거짓의 덫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진실은 기다리고 있어야 아름답다고 합니다. 거짓 증언, 왜곡, 중상, 성급한 정죄, 성급한 판단, 이 모든 것이 거짓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거짓은 참 다양하고 참 많구나, 여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또 얼마든지 이 거짓의 덫에 걸릴 수가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타인의 이 명예, 타인의 이름과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이 있고, 또 거기에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내 마음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나는 거짓말을 얼마나 또 행하고 있었는지, 내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왜곡시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찌그러뜨리고 내가 이렇게 의미를 내 마음대로 만들었다면, 이건 역시도, 그리고 또 나조차도 내가 섣불리 판단을 하고 섣불리 단정을 했던 이 나 스스로에게 했던 거짓,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보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